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생계형 사면에 방점을 찍고 정치인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추진해온 정부가 오늘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입시에서만 1,000명에서 많게는 2,0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늘어날 거란 전망입니다. 초등학생을 저녁 8시까지 돌봐주는 늘봄 학교가 다음 달 2,700개 학교에서 운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는데 교원단체 등은 충분한 인력 확보가 먼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와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준결승을 치릅니다. 수비의 핵심인 김민재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는 가운데 조별리그 2차전에서 만나 무승부를 거둔 바 있는 요르단과 재격돌을 합니다. 전국 곳곳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대부분 해제됐지만 오전까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맑은 날씨를 되찾아 설 연휴에도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갈지를 두고 고심한 끝에 결론을 낸 건데 대신 진보 진영이 함께하는 사실상의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을 65일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광주 5.18 민주묘지 앞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으로 현행 준연동형과 과거 병립형 회귀 사이에서 고심하다 최종 입장을 정한 겁니다. 이 대표의 결론은 현행 준연동형 유지였습니다.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입니다.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또 다시 위성정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는 보관을 내놓았습니다. 준위성정당이라고 표현했지만 지난 총선에서 소수당 배려라는 준연동제 취지를 퇴색시켰던 꼼수 위성정당과 다를 바 없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거듭 고개를 숙이면서도 여당이 먼저 위성정당 창당으로 반칙을 쓴 만큼 승리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이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멋지게 지는 건 소용이 없다며 병립형 회귀를 시사했던 이 대표가 결국 준연동형 유지를 결정한 건 당 안팎의 거센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시민사회에 이어 최근 당 소속 의원 절반이 대선 공약 파기는 안 된다며 병립형에 반대한 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3지대와의 연대와 상생 정치를 언급한 게 준연동형을 굳힌 결정적 계기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호적인 그래서 제3의 세력들까지도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상생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럼 우리 정치 일을 바꾸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반 의석을 가진 제1야당 대표가 입장을 정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소수 정당과 구체적인 선거 연합 방식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 비례대표 선거제를 준연동형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을 놓고 이재명 대표의 기분에 맞춰 선거제를 정하느냐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여당도 이미 비례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나선 터라 원래대로라면 준연동형제의 혜택을 봐야 할 제3지대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현행대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국회 다수당이 선거제도를 한 명의 결정에 맡긴 것 자체가 코미디란 겁니다. 왜 5천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됩니까? 4월 10일 선거에서 이것을 심판하지 못하면 이재명 눈치를 계속 보고 살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파탄이 준연동형 폐기를 염두에 두고 야당과 협상해온 여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위성정당 창당을 반칙으로 규정하면서도 위성정당과 다름없는 통합형 비례정당 준비를 천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의석수를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민주당의 꼼수일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선거가 끝나면 갈라질 운명입니다.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비례 위성정당을 띄워 맞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국민의 미래로 당명을 정하고 창당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현 선거제를 유지하고 사실상 위성정당 창당까지 예고하자 애초 준연동형 비례제로 혜택을 봐야 할 이른바 제3지대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정당은 어떤 이유로 입법 취지와 다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한 정당은 어떤 논리로 공교롭게 대선 후보와 대표가 같은 상황 속에서 대선 주자 시절에 본인의 입장을 시건하는지. 이번에 또다시 위성정당 노름을 두 정당이 한다면 그야말로 국민들의 확실한 심판을 받을 거다. 저는 강하게 경고합니다. 일단 준연동형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군소정당들이 국회에 들어설 발판은 유지됐지만 양당의 세부 협상 과정은 아직 변수입니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을 극복하기 위해 제3지대 정당들이 헤쳐 모이는 빅텐트 논의에 탄력이 붙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설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정부는 오늘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친 사면안을 심의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생계형 사건으로 처벌받은 형사범과 일상적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사면을 통해 구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입시부터 적용될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오늘 발표합니다. 1,500명에서 많게는 2,000명을 늘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의대 증원을 반대하고 있는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대 증원 규모 발표 날짜를 확정한 정부는 이미 증원 숫자도 결정한 걸로 전해집니다. 올해 고3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는 입시에서 1,000명에서 1,500명까지 늘릴 걸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의대 수요 조사에서 최소 여력이 2,000명 이상인 점을 고려해 2,000명에 육박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발표에 앞서 보건의료 현안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데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위원들이 대부분인 만큼 무난하게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저희는 지금으로서는 한 6,000명으로 확대돼야지 제도가 이렇게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역시 똑같은 말을 제가 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의대 증원을 줄곧 반대해온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의협은 지난해 의사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의사가 충분해 증원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언해온 대로 휴진이나 진료 거부 등 집단 행동에 돌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장에서 수용성이 없는 그 충격적인 발표가 난다고 하면은 일대 혼란이 이제 벌어질 것이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 그 큰 파장에 대해서 대응하는 형태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설 경우 진료 차질이 벌어져 3년 전 환자들의 피해가 재현될 우려도 나옵니다.
복지부는 의사단체나 전공의들이 진료 거부에 나설 경우 즉각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오늘 시작됩니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늘 오전 9시 반 노사정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본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서면으로 한 차례 열렸을 뿐 대면 회의 개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회의에서는 사회적 대화로 다룰 의제를 확정할 예정인데 근로시간과 정년 문제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초등학생을 저녁 8시까지 돌봐주는 늘봄 학교가 1학기 2,700개 학교에서 운영됩니다. 교육부는 1학기 늘봄 학교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목표인 2,000개교보다 많은 2,700개 학교가 신청서를 내 준비 상황 등을 확인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늘봄 안착을 위해 다음 달까지 각 시도 교육청별로 담당 실국장을 지정해 늘봄 준비 상황을 매주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늘봄학교 운영 계획이 발표되자 교원단체와 학교 비정규직 단체가 모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어제 논평을 통해 각종 프로그램 운영 주체와 공간이 학교 안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늘봄 학교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에게 책임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교원단체들은 늘봄 학교 확대 시행에 앞서 충분한 공간과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청 중심의 늘봄 지원센터를 구축해 교사의 책임을 완전히 분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합병과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오로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진 게 아니라 합리적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 회계부정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3년 넘게 이어진 재판에 대한 심경을 묻는 말엔 굳은 표정으로 함구했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입니다. 임하신의 심경 어떠십니까?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는데 검찰은 그 배경에 이 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 목적이 깔려 있었다고 보고 이 회장 등 모두 14명을 기소했습니다. 실제 이 회장은 합병으로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됐고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공고히 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전부 범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그룹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영진 합의로 추진돼 삼성물산 주주 이익이 희생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사회도 사업성을 인정해 경영권 승계만이 아닌 사업상 목적이 있었던 이상 이 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됐더라도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을 인정한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미래전략실 주도로 승계 작업이 추진됐다고 인정했을 뿐 삼성물산 의사를 배제한 채 합병을 강행했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분식 회계를 통해 제일모직 주가를 띄웠다는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전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다른 삼성 간부들에게도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에 완승한 이 회장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옅은 미소를 보인 채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실까요? 검찰은 이 회장의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해외 언론도 주목하며 긴급히 타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회장이 10년 이상 괴롭혔던 징역형의 위협을 마침내 제거했다며 무죄 선고는 세계 최대 메모리칩 디스플레이 제조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AFP 통신은 이 회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전 세계 메모리칩의 약 60%를 공급하는 삼성전자가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사법부 신뢰를 저버렸다면서도 이미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사법농단 사건 마지막 피고인으로 5년여 만에 1심 선고를 받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오늘 5년 만에 첫 판단인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사법부 3인자였던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도움을 받아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이 처리되도록 개입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차장은 울먹이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먼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과 관련해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해 고용노동부의 소송 서류를 대필해준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홍일표 전 의원의 재판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국회의원 개인을 위한 직권 남용이라며 정치적 중립에 반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받아 감수한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사법부의 대행정부 업무로서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던 혐의도 검찰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일부 불법 행위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5년 넘는 시간 동안 혐의를 벗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는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결과에 대해 입장 없으세요?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 가운데 임 전 차장과 이민걸, 이규진 전 부장판사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1심 선고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연한 기결이라고 봅니다. 네. 이런 당연한 기결을 명쾌하게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017년부터 나라를 들썩였던 사법농단의 몸통이 차관급 판사에 불과했던 용두사미 결과가 나온 건데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모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 2014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등 13명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주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소폭 올렸는데 OECD는 반대로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속 내수 침체를 경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주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0.6%포인트 대폭 올린 2.1%, 중국도 0.4%포인트 상향한 4.6%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석 달 전보다 0.1%포인트 올렸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역시 미국 경제 성장률을 석 달 전보다 0.6%포인트 상향한 2.1%로 조정했고 4.7%로 잡은 중국 경제 성장률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세계 경제 성장률도 0.2%포인트 올려 2.9%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OECD는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오히려 0.1%포인트 내렸습니다. 정부 전망치와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 전망치는 정부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은 2.7%로 잡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각각 한국 수출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회복에도 우리 성장률을 하향한 건 내수 침체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고금리의 영향으로 내수 소비 침체되는 것이요.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을 반영해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소폭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위험 요인으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물가 압력을 꼽았습니다. 또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의 뒤늦은 영향이 예상보다 길거나 커서 경기 하방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중한 통화 정책과 함께 재정 여력 확보, 교육 개혁 등 구조적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29일 판매를 마감한 특례 보금자리론의 최종 유효 신청 금액이 43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용도별로 보면 신규 주택 구입이 28조 4,137억 원으로 전체 65.5%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2030 세대가 전체의 58.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1월 주택금융공사는 기존 보금자리론의 가입 조건을 낮추고 혜택을 한층 강화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김정은 정권 종말을 거론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대북 발언을 겨냥해 물리적 충돌의 기폭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을 강화하면서 도발은 물론 대남 위협 수위도 더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적 지도부를 제거하고 정권의 종말을 고하는 선봉장이 돼야 한다. 지난달 24일 공군 17 전투비행단을 찾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장병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물리적 충돌의 기폭제가 될 거라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통신은 신 장관이 한반도 인근에 미국 항공모함 3척이 전개됐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최악의 망발을 했다는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이어 전쟁 중에 있는 두 적대국 관계에서 이러한 폭언은 노골적인 선전포고라며 남북을 또다시 적대 관계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최근 진행된 우리 군 훈련을 거론하며 한국의 운명을 결단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 급속도로 밀착하면서 우리를 향한 위협도 더 거칠어지는 모습입니다. 신원식 장관을 직접 거명 비난한 것은 대남 대적 부정 강화의 측면도 있지만 군사협력에 대한 러시아의 뒷배론에 따른 자신감이 다소 작용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앞서 러시아 외교차관 방한 기간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북한의 선제적 핵공격을 옹호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혐오스러운 발언을 했다는 망발을 펼치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에 놓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엄중 항의하는 한편 북러 밀착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내 하마스 무장 조직의 75%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5일 중부 라트루니 전차 부대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24개 부대 중 18개를 물리치고 병력 절반을 무력화했으며 지금은 잔당을 청소하고 지하터널을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재무부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한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한 재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제2샴보 국제 담당 차관을 포함한 재무부 고위 당국자 5명은 이틀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두 나라 간 경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발족한 미중 경제 워킹그룹 회의의 일환입니다. 5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튀르키예 강진이 발생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이재민들은 임시시설에 거주하며 심신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삶의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년 전 강진이 덮친 튀르키예 남부 하타이. 40대 여성 일마즈 씨는 무너진 건물에 매몰된 뒤 닷새 만에 구조됐습니다. 그러나 지진으로 한 팔을 잃었고 추위에 따른 괴조로 인해 두 다리마저 잃었습니다. Ayaklarım hareketsiz. Ayaklarım hareketsiz. Benim ayaklarım sıkışmamıştı. Benim sadece kolum kırıktı. Hiçbir şey yoktu benim ayaklarımda. Hareketsizlikten ve soğuktan kangren olmuş ayaklarım. 의족에 의지하고 있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삶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집을 잃은 야나르 씨 부부는 컨테이너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비좁은 공간이지만 이 지역의 임대료는 이미 4배나 올랐습니다. Yani hiçbir beklentim de yok. Allah'ın verdiği ömrü yaşayıp gideceğiz yani yapacak bir şey yok. Hayattan bir zevk aldığımız da yok zaten. 가잘로 글루 씨는 지진으로 2딸을 잃었습니다. 유일하게 생존한 9살 딸은 건물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 지금도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진원지인 카흐라만 마라슈에 사는 18살 멜리하는 작은 진동에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임대주택으로 이사한 뒤에 또 지진이 나지 않을까 걱정이지만 미래의 꿈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집을 짓고 심리치료를 돕기 위해 수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5만 3천여 명이 사망한 강진의 상처는 여전하지만 생존자들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빙판과 살얼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약한 비나 눈이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는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서행하시는 게 좋겠고요. 보행자는 미끄럼 낙상 사고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발이 약해지면서 내려져 있던 대설특보는 대부분 해제됐는데요. 충청 이남은 오늘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나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오후까지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강원 영서에도 저녁 한때 약한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3에서 많게는 9도나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0.1도, 대전 0.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흐린 날씨 속에 서울 5도, 광주와 대구 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도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가 유입되며 공기가 탁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오늘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의료정책심의기구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대 증원 규모 등을 논의한 뒤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장 올해 적용될 증원 규모로는 1,500명 안팎에서 많게는 2,000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협회는 정부 발표에 맞춰 오늘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늘부터 당내 경선 지역과 명단을 발표하는 등 총선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역 하위 20% 사실상 컷오프 의원들의 개별 통보가 이루어질지가 주목되는데 당초 이들 중 일부가 제3지대에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에선 엿새에 걸친 총선 예비후보 면접평가가 마무리되면서 컷오프 대상자를 가르는 종합심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심사 결과가 정리되는 곳부터 경선 지역과 대상자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현역평가 하위 20%에 든 의원 명단. 경선 준비를 위한 필수 공지사항인 만큼 이들에 대한 개별 통보가 동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에서 사실상 컷오프 수준인 최대 30% 감산을 적용받는 만큼 당내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위 20%는 페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많이 불리하죠. 특히 상대가 이제 청년이거나 신인이거나 여성인 경우는 또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데 그런 경우에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고. 관건은 하위 20% 30여 명 명단에 비명계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을지 이른바 공천학살 규모입니다. 경선 구도가 비명계 현역대, 친명계 도전자로 굳어지며 하위 평가자의 비명계가 많을 경우 추가 탈당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야권 신당 새로운 미래에 이원욱 조홍천 의원이 불참하는 등
민주당 탈당파들이 파열음을 내며 제3지대 빅텐트마저 흔들리는 상황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추가 현역 의원들의 합류가 신생정당엔 적지 않은 힘이지만 저한테 전화 온 사람들은 10몇 명 돼요. 비명계 학살이 있지 않겠냐는 불안감들이 다 있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검증위원회에서도 그랬고요. 정치 생명이 걸린 탈당까지 감행하기 위해선 보다 탄탄한 정당 기반이 필수라는 분석입니다. 당내 비명계 의원들이나 현역 의원 합류를 기다리는 제3지대 세력이 속도 조절에 나서며 관망세로 돌아선 이유입니다. 그 전 단계에서 많은 대화를 했었기 때문에 조홍천, 이원욱 두 분의 의원님께 저희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지만 어떤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향후 민주당 탈당파들이 통합에 성공하거나 제3지대 빅텐트 논의가 본격화돼 탈당의 원심력이 강해지면 현역 이탈자가 잇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월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고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당론인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를 거듭 압박할 방침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와 장동혁 사무총장 등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거제는 여야 합의가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창당 발기인 대회를 마치고 당명까지 정한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의 공식 청당 절차는 선거제 최종 협상 상황을 지켜보며 속도를 조절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정치적 발언은 없었지만 총선이 눈앞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고록 어둠을 지나 미래로입니다. 출간에 맞춰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북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회고록에는 대통령 재임 시절은 물론 탄핵을 거쳐 대구 사저에 입주하기까지의 소회가 담겼습니다. 아쉬웠던 일에 대해서는 또 그냥 아쉬운 대로 또 이거는 좀 잘한 결정이다 생각한 건 또 그대로 그 밝힘으로써 이게 미래 세대한테도 교훈이 될 수 있었으면. 행사장에는 측근 유영아 변호사와 허원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이른바 친박 인사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내 정치와 관련된 메시지는 일절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필요한 일이 있다면 할 것이고 외부 활동도 늘리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정치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이제 국민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또 감사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서. 행사에 대해 정치권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현실 정치에 선을 그으면서도 총선을 앞둔 시점에 북콘서트를 연 것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겁니다. 출사표를 던진 친박 인사들은 박 전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지 않겠다면서도 여론을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사람 맞죠. 그래서 정치는 제가 합니다. 제가 하는 거고. 정치를 하는 건 좋은데 자기 책임으로 정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에 충실하게. 원하든 원치 않든 총선을 앞두고 한때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 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외국에서 몰래 들여온 마약을 국내에 유통하려던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기관을 따돌리기 위해 건물 외벽을 타거나 몰래 야산에 묻어두는 방식으로 마약을 전달했지만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난간을 딛고 건물 외벽에 선 남성이 위태롭게 걸음을 옮깁니다.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서더니 창문을 열어 윗집으로 넘어갑니다. 마약 유통으로 검찰의 추적을 받자 필사의 도주극을 펼칩니다. 또 다른 남성은 인적 없는 야산 바닥을 파헤칩니다. 땅에서 흰 비닐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준비해간 가방에 넣습니다. 밀수된 코카인을 약속된 장소에서 넘겨받는 장면입니다. 프랑스에서 몰래 들여온 마약을 국내에 유통하려던 일당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이 지난해 12월부터 국제 우편을 통해 밀수한 마약은
코카인과 필로폰 등 6억 2,500만 원어치에 이릅니다. 일당은 총책에게 마약을 받는 수거책과 보관해둔 마약을 유통책들에게 전달하는 중간 관리자 등으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최초 마약을 들여온 총책은 아직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코카인을 전달할 때에도 직접 건네주는 방식이 아니라 인적이 드문 건물 소화전에 몰래 넣어두거나 야산에 파묻어 두고 그 장소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마약 유통 일당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총책을 붙잡는 대로 밀수한 마약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구매하거나 투약한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결항이 발생해 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승객 189명이 타고 있던 여객기는 김해공항으로 출발할 계획이었는데 여객기의 엔진 개통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발생해 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오늘 오전 10시 20분 운항이 재개될 예정이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측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며 승객들을 근처 호텔로 안내하고 문제가 생긴 여객기를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에 가족 모임을 갖거나 차례를 지내지 않고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잠재됐던 소비가 여행으로 몰리면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안암동에 사는 직장인 양어진 씨. 휴식 시간에 여행 계획을 짜느라 분주합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고향집에 내려가지 않고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설 때마다 고향에 내려가 차례를 지냈지만 연휴보다 편한 날 보자는 부모님 권유 덕분입니다. 부모님이랑 할머님도 그렇고 그냥 복잡스럽게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너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그냥 설날을 보내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고물가 고금리에 거의 모든 소비는 쪼그라들었지만 여행 수요는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날과 추석 등 명절 연휴는 해외 여행 상품이 많이 팔리는 대목입니다. 이번 설 연휴도 주요 여행사들의 해외 패키지나 관련 상품은 지난해보다 50에서 90%까지 늘었습니다. 베트남이 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일본이 24%를 차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짧은 연휴를 활용한 이 단거리 지역 여행 수요가 평소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외 관광이 늘며 인천공항 이용객은 재작년 1,700만 명에서 지난해 5,600만 명으로 1년 새 3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패션 온라인몰에서는 한겨울에도 반바지 같은 휴양지 옷들이 지난해보다 200% 이상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여행을 못 갔던 거에 대한 어떤 잠재적인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나타난 것이 가장 크겠고요. 또 SNS에 공유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또 잠재적으로 그렇게 여행을 좀 가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만 해외여행 급증은 여행 수지 적자폭을 키우며 내수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내 관광 수요 확대를 위해 숙박 할인 쿠폰 20만 장을 배포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중미 엘살바도르를 이끄는 자칭 독재자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유권자들은 임기 동안 강력한 부패 척결 정책으로 치안을 안정시킨 부켈레 대통령에게 무려 83%의 몰표를 던졌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가면을 쓴 지지자들이 얼싸안고 승리를 축하합니다. 현지 시간 일요일 밤 개표율은 30%에 불과했지만 부켈레 대통령은 이미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En toda la historia del mundo, desde que existe la democracia, nunca un proyecto había ganado con la cantidad de votos que hemos ganado este día. 호언장담대로 개표율 70% 시점에서 득표율은 무려 83%나 됐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2019년에 이어 올해 6월 1일부터 5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다시 수행하게 됐습니다. 압도적 재선 성공은 선거 전부터 예견됐습니다. 임기 동안 깽단과의 전쟁을 벌여 2015년 인구 10만 명당 105.2건에 달했던 살인율을 지난해엔 2.4건으로 떨어뜨렸습니다. 2022년 3월부터 2년 가까이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하며 7만 5천 명의 폭력배를 체포한 효과입니다. Literalmente pasamos de ser el país más inseguro del mundo a ser el país más seguro de todo el hemisferio occidental. 2021년 9월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인정하고 국고로 비트코인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난 또한 적지 않습니다. 깽단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구금 중 사망과 고문, 무분별한 체포, 영장 없는 가택 수색 등 인권 침해 논란도 상당합니다. 또 재선 과정에서 위헌 논란도 빚어졌습니다. 6개월 이상 대통령으로 재임한 사람은 10년 이내에 다시 출마할 수 없도록 한 헌법을 대법원의 유권 해석을 통해 우회했기 때문입니다. Es una reelección nefasta porque según la Constitución de nuestro país no es correcto que un gobierno se reelija porque en la Constitución de El Salvador no existe eso. 중남미의 좌파 물결이 여전히 거세지만 엘살바도르는 우파인 부켈레 대통령의 영향력으로 또 한 번 이념의 파고와는 다른 대선 결과를 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재외공관과 기밀 정보 등을 주고받는 외교 시스템이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뚫려 미국의 경고를 받고 일본 정부가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미 정부가 지난 2020년 여름 무렵 일본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중국이 보고 있다고 일본 측에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정부는 일본에 유출된 정보 세부 내용이나 유출 사실을 파악한 경위 등은 밝히지 않았지만 일본 외무성과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 등 사이에서 오간 외교 전문을 중국이 광범위하게 읽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칠레 중부 발파라이소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지금까지 최소 122명이 사망했습니다. 피해 관련 발표 일원화 방침으로 당국의 공식 발표 외에는 피해 상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생사 확인이 되지 않는 실종자도 100명에 이른다고 현지 방송 TVN 칠레는 보도했습니다. 칠레 국가재난예방대응청은 이번 화재가 고온과 강풍 등의 영향으로 삽시간에 주변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강한 폭풍우가 덮쳐 이틀째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는 강풍으로 인명피해와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고 로스앤젤레스 등 남부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와 주택의 파손이 잇따랐습니다. 유바시티 경찰은 남성 1명이 집 뒷마당에서 나무에 깔려 숨졌다고 밝혔고 산타클레라 등 총 52만여 가구에서 정전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이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영국 왕실은 현지 시간 5일 찰스 3세 국왕이 지난주에 전립선 비대증 치료 중에 암이 발견돼 치료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실은 국왕이 병원에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는 동안 별도 우려사항이 제기됐고 이후에 진단 검사에서 한 종류의 암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 이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부영그룹이 직원들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1억 원씩 셋을 낳으면 집을 주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영그룹 이중금 회장은 어제 시무식에서 아이를 낳는 정직원에게 신생아 1명당 1억 원씩 격려금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이를 소급 적용해 3년 전 아이를 낳은 부영그룹 직원 70명에게 1억 원씩 7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를 셋을 낳은 임직원 가정에는 임차인의 조세 부담과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민주택 지급을 위한 토지는 정부에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임금 체불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올해 상습 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피해 근로자 50명 또는 피해 금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고의 상습 체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전년보다 32.5% 급증한 1조 7,845억 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축구대표팀이 요르단과의 4강전을 앞두고 마지막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며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카타르 도하의 알 에글라 훈련장에서 26명 선수 전원이 나와 막바지 전술을 가다듬었습니다. 대표팀 선수들은 4강전을 앞둔 중압감에도 동요 없이 묵묵히 훈련에 임했습니다. 한국은 김민재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고 요르단은 공격과 수비 주전 2명이 전력에서 제외된 가운데 앞선 경기에서 작은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에이스 알타마리의 출전 여부가 관심입니다. 한국과 요르단의 아시안컵 4강은 오늘 자정 펼쳐집니다.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 클린스만 감독과 황인범 선수의 각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 태백시는 제31회 태백산 눈축제 58만 5천여 명이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제30회 태백산 눈축제 관광객 30만 6천여 명보다 90%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제31회 태백산 눈축제는 지금 여기 태백을 주제로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4일까지 열흘간 열렸습니다. 30대 미술품 수집가 주도로 기획된 새로운 국제 아트페어 아트 오에노가 4월 19일 서울 강남구 세택에서 열립니다. 4월 21일까지 사흘간 진행될 아트 오에노에는 한국과 미국, 영국 등 20여 개국, 50여 개 갤러리가 참가할 예정인데 에스더 쉬퍼와 샹탈 크루셀 등 해외 갤러리 비중이 60%를 차지합니다. 노재명 아트 오에노 대표는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작품 수집을 시작했는데 컬렉터로서 해외에서 봤던 것들을 국내에서도 보고 싶다는 갈증이 있어서 고민 끝에 아트페어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발이 약해지면서 대서울특보는 대부분 해제되고 제주 산간에만 남아있는데요. 내린 눈비로 인해 도로 곳곳이 빙판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약한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오후까지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강원 영서에도 저녁 한때 약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3에서 9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0.1도, 대전 0.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5도, 광주와 대구 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남은 한 주간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